서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에 한양 북촌에 윤판서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 담장은 높았고 처마는 하늘을 찌를 듯 기세 좋게 솟아 있었지요. 대문 앞에는 항상 하인들이 서 있었고 마당은 깨끗이 쓸려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집에 윤설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름처럼 눈같이 맑고 순수한 아이였지요. 어린 나이에 이미 미모가 절정에 이르러 윤판서 집 담장 너머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답니다. 윤판서 집 규수님은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입술은 앵두같이 붉다더라. 걸음걸이는 버들가지 흔들리듯 하고 말소리는 꾀꼬리 울음같이 고울 거야. 이렇게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은 윤설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외모만이 아니었답니다. 해질녘 규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을빛 아래 윤설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붓을 타고 춤을 추듯 움직였고 먹물이 흰 화선지 위에 꽃을 피웠지요. 아가씨, 해가 저무니 그만 붓을 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몸종 춘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꽃잎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다. 윤설의 눈에는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는 열망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단순한 꽃그림이 아니었어요. 꽃잎 하나하나에 자신의 꿈과 열망을 담았던 것이지요. 아가씨는 정말 신기해요. 어찌 그리 글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시나요? 춘월이 감탄했습니다. 윤설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뿐이라서지. 사실 윤설은 어릴 적부터 오빠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몰래 엿들며 글을 배웠고 스스로 책을 훔쳐보며 지식을 쌓았답니다. 여자는 글을 많이 알면 안 된다는 시대였지만 그녀의 갈증은 한두 방울의 물로 해소될 수 없었지요. 아가씨,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뵙는다는 건 항상 새로운 교훈과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앉거라, 서라. 윤설은 조용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등불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 보였지요. 네, 어머님. 이제 내 나이가 어엿한 처자로 접어들었구나. 규방의 바느질은 어떠하느냐?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묻는 건 진정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내 손에서는 붓 냄새가 나는구나.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느냐? 윤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설아, 여자의 덕은 무엇이더냐? 현숙함과 온유함이옵니다. 그렇다. 여자는 글재주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도리란다. 내 그림과 글은 아버지께서 칭찬하시지만 나는 그것이 네 앞날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구나. 윤설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좁은 길 안에 갇히기를 거부했지요. 어머님,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는 것이 어찌 현숙함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그리는 것이. 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규수의 가벼운 취미로 끝나야 할 일이다. 네 재주를 뽐내며 스스로를 높이려 들지 마라. 여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설의 방에는 고요함만 감돌았습니다. 등불 하나 켜놓고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지요. 꽃잎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단지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창밖으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그 차운빛 아래
윤설의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빛났지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림 위를 쓸었습니다. 나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웅성거림이 담장을 넘어왔지요. 어서 나오게. 윤 판서 어른 계시는가? 윤설은 놀라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춘월이 황급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춘월아. 김대감께서도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윤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대감이라면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 김대감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노인으로 이미 3명의 부인을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어찌하여 이 밤중에? 윤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설아, 어서 나와 인사드려라. 춘월이 황급히 윤설의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어서요, 아가씨. 아버님이 기다리십니다. 윤설은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왔지요.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설아. 윤설은 조용히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김대감께 인사드려라. 앞으로 내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시다. 그 순간 윤설의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라니요? 그렇다면 김대감의 아들과 혼인을, 아니 윤판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사람이 될 아이지. 김대감의 목소리가 윤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말뜻을 이해하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대감의 첩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발. 하지만 윤판서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대감께서 너를 총애하시면 우리 윤가는 더욱 번창할 것이다. 그날 밤 윤설은 홀로 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피가 흐르는 듯한 절망의 글자들이 태어났지요. 나는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불꽃 같은 결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의 운명은 그날 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윤설이 방으로 돌아온 뒤 춘월이 따라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찌된 일인지요? 얼굴이 창백하시니. 윤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월아, 내가 김대감의 첩이 되어야 한단다. 춘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가씨, 그 이는 내 할아버지 뻘이야. 이미 3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고.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찌 아버님께서 그런 결정을. 가문을 위해서라지. 김대감의 힘을 빌려 우리 가문이 더 번창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만이 가득했지요. 춘월아, 넌 내 곁을 떠나지 않겠지? 물론입니다, 아가씨. 제가 어찌 아가씨를 떠나겠습니까? 윤설은 손을 뻗어 춘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일 어머님께 가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전해다오. 단 하루만 시간이 필요해. 춘월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설을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윤설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로 문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직접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설아, 문을 열어라. 윤설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실제로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지요. 아버님, 네가 병이 들었다고 들었다만 네 얼굴을 보니 병이 아니라 불만인 것 같구나.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김대감의 첩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여자는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네 개인의 바람이나 행복보다 가문의 영광이 더 중요하단다. 하지만 아버님, 첩이란 신분으로 그것이 과연 가문의 영광이 될까요? 윤판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대감은 조정에서 가장 힘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총애를 받는다면 우리 가문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다. 윤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사랑? 윤판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소설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현실에서 혼인은 두 가문의 결합이요, 힘의 균형이란다. 윤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지요. 며칠 안에 혼례를 치를 것이다. 그때까지 네 마음을 바로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윤판서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윤설이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거역하다니. 윤판서는 노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이를 작은 사랑채에 가두어라. 혼례일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고 음식만 갖다 주도록. 윤설은 그렇게 작은 사랑채에 갇혀버렸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늘 사람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춘월만이 음식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께서 몰래 보내신 음식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지요. 춘월아,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춘월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으시대요. 윤설은 식판에 담긴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결정된 듯 했습니다. 혼례는 언제로 정해졌니? 모레입니다, 아가씨. 윤설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알았다. 고맙구나, 춘월아. 그날 밤 윤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요. 때로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도 있지요.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윤설은 마침내 작은 사랑채에서 본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이제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윤설의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가득했지요. 아가씨, 내일 혼례복을 입혀드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오신대요. 춘월이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지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춘월아, 오늘 밤은 좀 일찍 자거라. 내일 큰 날이니까. 춘월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설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깊은 밤,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울렸지요. 어서 나으리를 모시게 김대감께서 오셨다. 윤설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김대감이 취한 모습으로 하인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내일의 신부를 보고 가야겠다. 어서 길을 비켜라.
윤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권세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거절할 수 없었지요. 대감, 이리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윤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김대감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황급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어서 문을 열어라. 내 신부를 보고 싶구나. 방문 밖에서 김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간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감, 혼례 전날에는 신부를 보는 것이 관례에 어긋납니다. 내일 혼례식에서. 관례? 하하. 내가 관례에 얽매일 사람으로 보이느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대감이 취기 어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방 안에 윤설을 발견하고 번들거렸습니다. 오호, 이것이 내 신부란 말이냐?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윤설은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나으리, 여봐라, 모두 물러가거라. 나는 내 신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김대감의 명령에 아버지조차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윤판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설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김대감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보자. 네가 그 유명한 윤설이로구나. 과연 내 눈에 들어올 만하다. 윤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으리, 혼례는 내일입니다. 오늘은 제발. 혼례? 아, 그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굳이 기다릴 이유가 있겠느냐? 김대감은 더 가까이 다가와 윤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대감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예의? 하하! 내 첩이 될 여자가 감히 나에게 예의를 논하느냐. 김대감의 손이 윤설의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지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거라. 내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김대감의 손이 다시 뻗어왔을 때 윤설의 손이 치마 속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결코 누구의 놀이개도 첩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김대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설의 손에서 번쩍이는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단검이 김대감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으악! 김대감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그는 비틀거리다가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물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단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윤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그녀는 단검을 쥔 채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설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습니다. 뒤뜰로 통하는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장을 열어 가장 검은색의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고 갈아입은 뒤 하얀 얼굴에 젤을 발라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했지요. 대감, 괜찮으십니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설은 창문을 열고 뒤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발목이 아팠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뒤뜰에 도착한 윤설은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담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담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올라서서 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담 너머로 뛰어내릴 때 윤설의 치마가 담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살인자다. 김대감이 살해됐다. 뒤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윤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를 살해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촌의 골목을 빠져나와 남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밤중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어디선가 순찰하는 포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여자를 보면 즉시 잡아라. 김대감을 살해한 죄인이다. 윤설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한양 성문을 빠져나가야 했지만 지금쯤 모든 성문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방향을 바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에는 물이 흐르는 곳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에 도착한 윤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냇가로 내려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사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물길을 따라 내려가자 정말로 성벽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물이 적어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었지요. 윤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고 옷은 완전히 젖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멍을 빠져나온 윤설은 한양 성벽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였던 그녀는 이제 온몸이 흙과 물에 젖은 채 살인자가 되어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윤설은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쪽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북쪽은 국경과 가까워 더 위험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길가에 버려진 하녀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빨래를 말리다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윤설은 망설임 없이 그 옷을 가져다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녀로 변장한 채 대로를 피해 작은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어둠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윤설은 그 어둠 속으로 자신의 과거를 묻은 채 새로운 삶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한양의 아침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김대감의 살해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지요. 모든 관청과 포졸들이 윤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대감의 서자 김진우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김진우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었기에 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요. 이제 아버지가 죽자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자, 윤판서의 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옆에 서 있던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어젯밤 대감께서 윤설 아가씨의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김진우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라. 윤설을 찾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내리겠다. 하인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김진우는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내어 처단하겠습니다. 윤설의 가족들 또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판서는 김대감의 살해 소식을 듣고 기절했고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설이가 어찌. 춘월은 구석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만이 윤설의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진우는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윤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 성문을 모두 봉쇄했지만 이미 윤설은 성문을 빠져나간 뒤였지요. 청계천으로 연결된 물길을 통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졸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김진우는 눈을 빛냈습니다. 당장 그 방향으로 추적하라. 남쪽 지방의 모든 관에 통보하고 주요 도로마다 병사를 배치하라. 김진우의 명령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련님, 여기 물에 젖은 비단 조각이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청계천 물길 근처에서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기가 나는군. 분명 고급 비단이다. 이것은 윤설의 것임에 틀림없다. 증거를 찾은 김진우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말을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살인자를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직접 그 여자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김진우의 눈빛은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윤설을 처단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지요. 한편 윤설은 그녀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남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숲속에 숨어 쉬고 밤에만 길을 걸었습니다. 한여로 변장한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우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윤설의 수배령을 붙이고 그녀를 본 사람에게 큰 상금을 약속했지요. 한편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는 세상의 시름을 모르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비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이곳은 마치 별세계와도 같았지요. 그 깊은 산속 숨겨진 골짜기에 작은 초가집 몇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산속 마을 같았지만 이곳은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지요. 두령님, 오늘도 관군들이 산 아래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젊은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찾는 두령은 마을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초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그는 30 즈음으로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세상사를 겪은 사람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래? 우리를 찾아온 건가? 그가 바로 최훈이었습니다. 한때는 양반 집안의 도련님이었지만 지금은 지리산 두령이라 불리는 의적의 우두머리였지요. 아닙니다. 새로운 형함이 부임했다고 하는데 그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지요. 새 형함이 부임했으면 우리도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주변에 모여있던 사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훈의 부하들이었고 그를 따라 의적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두령 올 가을 세금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한다지요. 늙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최윤의 오른팔 격인 박노인이었지요. 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요. 또 세금을 올렸다고? 백성들은 이미 먹고 살기 힘든데. 최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지요. 5해 전 최훈은 최판관의 아들로 한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인정받아 과거에 급제했고 조정에서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 최판관은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결백함이 화를 불러왔지요. 그 당시 조정에는 부패한 세력이 많았고 그들은 최판관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저는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최판관의 단호한 거절에 부패한 세력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최판관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판관이 역적과 내통했다. 그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권력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진실이 되었습니다. 최판관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유배를 떠나야 했지요. 하지만 최우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한 부당함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두령님, 어떻게 할까요? 젊은 사내의 물음에 최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준비하라. 오늘 밤 형암의 창고를 털 것이다. 최운의 말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형암의 창고를 털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두령의 결정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최우는 10명의 사내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 정체를 숨겼지요. 형암의 저택은 작은 읍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기에 그들은 쉽게 담을 넘을 수 있었지요. 여기가 창고다. 박노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지요.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최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비단과 은자가 보관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쌀과 은자를 가져가자. 비단은 두고 가라. 최운의 지시에 사내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자루에 쌀을 담고 은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느냐? 도둑이냐? 경계하던 관군이 소리쳤습니다. 최우는 사내들에게 재빨리 손짓했습니다. 서둘러라. 우리는 계획대로 나누어서 도망간다. 사내들은 재빨리 약탈한 물건들을 들고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우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며 작은 종이 하나를 창고문에 붙였습니다. 부패한 자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에게 돌려주노라. 지리산 의적 최운. 광운들이 창고로 달려왔지만 이미 최운과 그의 부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산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 아침 최우는 산속 마을에서 약탈한 쌀과 은자를 정리했습니다. 이 쌀은 마을로 나눠 주어라. 특히 과부와 고아가 있는 집에 더 많이 주도록 해라.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는 어떻게 할까요? 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절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자. 특히 약재와 소금 그리고 무기를 만들 쇠를 사야 한다. 그날 오후 최운의 부하들은 산 아래 여러 마을로 쌀과 은자를 나눠주러 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가난한 집 문 앞에 쌀자루와 은자를 두고 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문 앞에 놓인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선물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이 지리산 의적의 선물임을 짐작했지요. 지리산 의적이 형암의 창고를 털어 우리에게 나눠주었다더라. 그는 정말 의로운 도둑이구나. 가난한 백성들의 편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형암은 크게 화를 내고 더 많은 관군을 동원해 의적을 잡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최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관군들에게 엉뚱한 방향을 알려주며 최운을 보호했지요. 지리산 깊은 계곡 옆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위 위에 최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마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때는 그 자신도 저 마을들처럼 평화롭게 살았었습니다. 양반의 신분으로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두령님, 박노인이 다가와 최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최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한 미소였지요. 내가 양반이었을 때는
백성의 고통을 몰랐지. 책에서 배운 민본이란 글자가 단지 글자로만 남아 있었던 거야. 박노인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편이 되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최훈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양반으로 살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배웠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령님께서 원래 양반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도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은 두령님을 그저 의로운 도둑으로만 알고 있지요. 최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더 좋지. 나는 더 이상 그런 신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때 멀리서 뿔라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관군들이 올라오고 있다. 젊은 사내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최우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모두에게 알려라, 숨어라, 오늘은 싸우지 않는다. 최훈의 명령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령님, 숨는 것보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산을 잘 알고 있으니 유리할 텐데요. 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필요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네. 그들도 그저 명령에 따르는 병사들일 뿐이야. 진짜 적은 저 관청에 앉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지. 최훈의 말에 박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숨겨진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비밀 은신처였지요. 관군들은 온종일 산을 뒤졌지만 최훈과 그의 부하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들은 마지못해 산에서 내려갔지요. 그날 밤 최훈은 동굴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어보니 안동 김씨 가문의 사또가 새로 부임했다고 하더군. 그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뇌물을 밝힌다고 한다. 최훈의 말에 부하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괴롭힌다고도 하지. 그런 놈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두령님. 젊은 사내가 외쳤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를 벌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창고를 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증거라뇨. 그가 뇌물을 받은 장부나 백성들을 괴롭힌 증거지. 그것을 찾아 조정에 알리면 그는 벼슬에서 쫓겨날 것이다. 부하들은 놀란 눈으로 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재물을 약탈하는 일을 했지 이런 정의로운 일을 계획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령님,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잡히면 걱정 마라. 나 혼자 갈 것이다. 최훈의 말에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두령님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 아버지는 정의롭게 살다가 부패한 관리들에게 희생되었다. 나는 같은 일이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습니다. 부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최훈은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또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정의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사또의 집에 도착한 최훈은 담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또의 서재를 찾아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증거를 발견했지요. 과연 이자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의 절반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군. 최훈은 장부와 편지들을 챙겼습니다. 그것들은 사또의 부정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사또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경비병.
최우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쫓기 시작했지요. 잡아라! 도둑이다! 최우는 빠른 발걸음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품에는 소중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지요. 경비병들이 활을 들고 그를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화살 하나가 최운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렸고 마침내 숲속으로 들어가 경비병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상을 입은 최운이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령님, 어찌 된 일입니까? 최운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사또의 부정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제 이것을 조정에 보내면 그는 벼슬에서 쫓겨날 것이다. 부하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두령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었지요. 그날부터 최운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의로운 도둑, 백성의 영웅이라 불렀지요. 그의 이름은 노래가 되어 마을마다 불려졌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최운을 잡기 위해 더 많은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호했고 그의 행방을 묻는 관리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지요. 의적 최운은 정의로운 사람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존재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최운은 이미 신화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운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삼아 부패한 관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커져 조정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한양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맑은 날이면 푸른 산들이 평화롭게 서 있었지요. 이 마을에는 산불림 주막기라 불리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언제나 나그네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숙인 채 일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는 며칠 전에 이 주막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주전자요. 취객의 큰 소리에 젊은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막걸리를 채워 나르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고운 손길과 우아한 걸음걸이는 평범한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복에 새로운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나? 어여쁘고 고운 것이 시골 처자 같지 않구먼. 취객 하나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말이오. 며칠 전에 비를 맞으며 들어와 일자리를 달라 하기에 주었지요. 이름은 설월이라 하는데 말수가 적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소. 설월. 그것은 윤설이 지어낸 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도망쳐 나온 뒤 여러 마을을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지요. 하녀의 옷을 입고 말투를 바꾸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어 평범한 시골 처자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그녀의 기품은 쉽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나를 때도 그 자태는 우아했고 말을 할 때도 교양 있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주막의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더욱 주막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비가 많이 오는구려. 주모가 문에 들어서는 나그네들을 반겼습니다. 그 중에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젊은 사내가 있었지요. 그는 투박한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아래 드러난 이목구비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와 안주 좀 주시오.
그 사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설은 술과 안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술상을 내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설은 그 사내의 깊은 눈빛에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감사합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설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지요. 그 사내는 바로 최운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형암의 세금 징수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살피러 주막에 들렀던 것이지요. 최운은 천천히 술잔을 들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 윤설을 쫓았습니다. 그녀가 술상을 나르는 모습, 손님들을 응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저 여인 분명 보통 처자가 아니야. 그 걸음걸이, 말투. 양반가의 규수 같은데. 최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때 양반이었기에 양반가의 규수가 가진 특별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었지요. 한편 윤설도 그 사내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교양이 묻어났고 특히 술잔을 드는 손짓에서 양반의 품격이 느껴졌지요. 저 사내는 단순한 장돌뱅이가 아니다.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일 텐데. 그들은 서로에게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지만 둘 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에 그저 멀리서 서로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막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취객들의 웃음소리와 노랫가락이 가득했지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두 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술 가져오시오. 그들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윤설은 그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가 낯설지 않았지요. 한양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윤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내 중 하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봐 처녀, 어서 술 좀 가져오시오. 윤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김진우의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사병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제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군. 그 여자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아. 아니야,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김도령님이 말씀하셨잖아. 지리산 방향으로 흔적이 있었다고.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최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그녀가 숨은 이유를 짐작했고 사병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들었지요. 우리가 찾는 여자는 윤판서의 딸이요.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여자라고 하더군. 특히 손이 하얗고 고와서 어디서든 눈에 띈다고 했소. 최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윤판서의 딸? 그는 한양에 있을 때 윤판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혹시 저 여인이 윤판서의 딸인가?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설은 부엌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병들이 이곳까지 쫓아왔다면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었지요. 문득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아까 그 사내 최운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요?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운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윤판서의 딸이지요? 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최은의 눈빛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소. 당신은 누구요?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산에 사는 사람이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들었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소? 윤설은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사내를 믿어도 될지 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쫓기고 있소. 하지만 당신은 왜 나를 돕겠다는 것이오?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유가 꼭 필요한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윤설은 그 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단순한 산 사람이 아니지요. 최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신도 단순한 하녀가 아니듯이 말이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았지만 묘한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때 부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주막에 있는 여자들을 모두 검사해라. 윤설을 찾아내야 한다. 윤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최우는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이 뒤로 빠져나갈 수 있소. 윤설은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운을 따랐지요. 최운은 부엌 뒤편의 작은 문을 열고 윤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주막 뒤 어둠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가려주었지요. 저 산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오. 내가 아는 곳이 있소. 최운이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막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당신, 정말 나를 돕는 것이오? 당신은 나를 모르지 않소. 최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여인,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군.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지금 도움이 필요해 보이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윤설은 최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장돌뱅이가 아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용기가 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겠소.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소. 나는 살인자라오. 윤설의 고백에 최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는 법이오. 이곳에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소. 어서 가야 하오. 그들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어둠은 그들을 감싸 안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윤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운의 존재가 그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일까? 윤설은 앞서 걷는 최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을 보니 이 산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최운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라. 저 고운 손에 피를 묻힌 이유가 무엇일까? 윤 판서의 딸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서로에게 크게 끌리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과 의심이 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드러났지요. 윤설과 최우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큰 바위 아래 멈추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어. 그곳에서 쉴 수 있을 것이요. 최운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지요. 당신 이 산을 잘 아는 것 같소.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과도 같소. 모든 길과 바위, 나무까지 알고 있지요. 당신은 정말 평범한 산 사람이 아니지요. 당신의 눈빛과 말투, 어딘가 특별하오. 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당신도 평범한 하녀가 아니잖소. 윤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횃불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온 것 같다. 빨리 찾아라. 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우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김도령님이 오셨다. 더 빨리 찾아라. 네, 반드시 오늘 밤에 윤설을 찾아내겠습니다. 사병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설은 최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괜찮소. 내가 있소. 최운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고 윤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병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윤설과 최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달려나와 사병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기다! 뭔가 움직였다. 사병들이 사슴을 쫓아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윤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때 한 사병이 바위 뒤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도 확인해 봐야겠어. 사병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최우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멀리 던졌지요. 돌이 땅에 떨어지자 소리가 났고 사병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사병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우는 윤설의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재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들의 도주를 본 다른 사병이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두 사람이 도망친다. 쫓아라! 빨리! 사병들이 일제히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최우는 윤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저 큰 바위 뒤로 숨어야 하오. 알겠소? 윤설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사병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마침내 그들은 넓은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최우는 윤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지금! 윤설은 즉시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최우는 놀랍게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이쪽으로 오너라! 사병들은 최운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윤설은 바위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최운이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산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설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 사람 무사할까? 윤설은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윤설은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나요. 최운의 목소리를 듣고 윤설은 안도했습니다. 그는 약간 숨이 가쁘고 옷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소? 윤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그들을 따돌렸소.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소. 그들이 곧 돌아올 거요. 당신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시오? 윤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최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아마도 당신의 눈빛에 무언가 끌린 것 같소. 당신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도 보였소. 윤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산에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윤설이 물었습니다. 최우는 산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있어.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요.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거요? 윤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하지만 나는 맹세하오.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윤설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지요. 당신을 따르겠소. 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은 그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상한 운명의 끈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깊은 밤, 지리산의 품속에 숨겨진 작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와 돌과 흙으로 지어진 작은 초가집이 몇 채 있었지요. 그중 가장 큰 집 앞에 최운과 윤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사는 곳인가요? 윤설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안전하오. 최운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윤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살짝 남아있어 따스했고 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평범한 산 사람의 집 같지는 않은데요. 윤설이 책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산 사람은 아니니까요. 최우는 불을 더 지피고 윤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지요. 당신은 아까 자신을 살인자라고 했소. 최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물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소? 윤설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윤 판서의 딸 윤설입니다.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규수로 자랐지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녀를 김대감의 첩으로 보내려 했는지. 혼례 전날 밤 김대감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그는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저를 욕보이려 했습니다. 혼례도 치르기 전에 말이지요.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작은 단검으로 그를 찔렀지요. 제가 그의 가슴을 찌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손에 아직도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 후로 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서자 김진우가 저를 끝까지 쫓고 있고요.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저를 찾고 있습니다. 최우는 윤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오. 윤설은 놀란 눈으로 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 방위였소. 김대감이 당신을 범하려 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소. 최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윤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지만 최운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지요. 이제 당신 차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윤설이 물었습니다. 최운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때 양반이었소. 최운의 고백에 윤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품격과 말투에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나는 최판관의 아들이었소. 아버지는 조정에서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은 관리였지요. 최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뇌물을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모함을 받고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는지. 나도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소.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부패한 관리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윤설은 최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의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의적이 되셨군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최훈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사람들이 지리산 의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지요?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더 이상 조정의 법을 따르지 않기로 했소. 대신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법을 따르기로 했지요. 윤설은 최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와 함께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당신도 억울한 일을 당했소. 우리는 모두 이 불공정한 세상의 희생자들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깊은 이해의 끈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지요. 이곳에 머물러도 괜찮소.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오. 최훈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시절 꿈꾸었던 미래, 좋아하는 시와 책에 대해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규방에 갇혀 살지 않고 세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지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조정에서 올바른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소. 아버지처럼 말이오. 우리의 꿈은 모두 산산이 부서졌군요. 윤설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요. 나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유롭지 않소? 윤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삶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해는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을 만난 것이 운명처럼 느껴져요. 윤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마치 긴 여정 끝에 당신을 만난 것 같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최우는 일찍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소식을 들어야 했고 윤설을 위한 옷과 먹을 것을 구해야 했지요. 마을에 도착한 최우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을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최훈이 아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사병들이 많이 왔소. 그들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오. 누구를 찾는다고 하던가요? 살인자라고 하오. 김대감을 살해한 윤판서의 딸을 찾는다지요. 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 형암 집에 머물고 있어. 그들의 두령인 김진우라는 젊은이는 무척 돕기가 어려 보였어. 윤설을 반드시 찾아 처형하겠다고 맹세했다오. 최우는 재빨리 물건을 구입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한편 형암 집에서는 김진우가 병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리산 일대를 전부 수색하라. 모든 마을, 모든 집, 모든 움막까지 윤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김진우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윤설을 추적하며 점점 더 집착적이 되어갔지요. 나으리, 이 산은 너무 넓고 깊습니다. 모든 곳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우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라. 한양에서 더 많은 병력을 불러들이고 이 주변 고을의 모든 포졸들을 동원하라. 네, 나으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포고하라. 윤설을 보호하거나 숨겨주는 자는 모두 역적으로 간주하고 처형할 것이라고. 김진우의 명령에 병사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포고문을 붙이고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김진우가 큰 병력을 이끌고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부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윤설 아가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험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곧바로 붙잡힐 것이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오. 하지만 어떡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윤설이 물었습니다. 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그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오. 최우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김진우의 병력 배치와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절대 들키지 말고 정보만 얻어오시오. 부하들이 떠난 후 최운과 윤설은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윤설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때문이에요. 제가 없었다면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안전했을 거예요. 최우는 윤설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어 나는 기쁘오. 윤설은 놀라 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최운 도령.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꼈소. 복수와 정의만을 위해 살았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소. 최운의 말에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소.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최운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살인자이고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요. 최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최운의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두령님, 김진우는 산 주변의 모든 마을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오르는 모든 길을 지키고 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윤설 아가씨를 보호하는 자는 역적으로 처단한다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산속을 수색하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냥개들은 냄새를 따라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두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소. 계곡 너머, 폭포 뒤에 있는 동굴로 가는 것이 좋겠소.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비상 은신처였고 외부인들은 그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지요. 오늘 밤 어둠이 내리면 이동하겠소.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하시오. 부하들이 준비를 시작하는 동안 최우는 윤설과 함께 집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계곡과 폭포가 보였지요. 저 너머에 동굴이 있소. 그곳은 안전할 것이오. 최운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운 도령, 제가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신과 부하들만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최우는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강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소.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윤설은 최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당신은 저를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오. 최운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향했소.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당신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소. 윤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최운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도망자이고 당신은? 그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나도 도망자요. 조정에서는 나를 역적으로 부르고 있소. 우리는 둘 다 이 세상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최운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소.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소.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당신에게로 향했어요. 최운은 윤설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세상의 모든 위험을 잊었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도망자의 삶도 두렵지 않아요. 윤설이 속삭였습니다. 최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해가 지면 출발하겠소. 그때까지 함께 있어 주오. 최운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험도 그들을 쫓는 사람들도 잊은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우의 사냥개들이 이미 그들의 냄새를 따라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달이 뜨자 최운과 윤설, 그리고 부하들은 은신처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껐지요. 모두들 준비는 됐소? 최운이 물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 막내 부하인 석구만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석구, 무슨 일이 있소? 최운이 물었습니다. 석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두령님. 그저 조금 긴장됐을 뿐입니다. 최운은 석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는 여태껏 많은 위기를 넘겨왔소. 이번에도 무사할 것이오. 석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우는 그것을 단순한 긴장으로 여겼지만 사실 석구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등이 있었지요. 바로 전날, 석구는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음식을 사던 중 김진우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윤설을 잡는데 도움을 준 자에게는 은자 3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며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석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었고 그의 여동생은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야 했지만 지참금이 없어 혼사가 미뤄지고 있었지요. 은자 300냥이라면 그의 가족들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석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최우는 그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석구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결국 그는 새벽녘 모두가 잠든 사이 살며시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우에게 최운의 은신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들은 오늘 밤 은신처를 떠나 폭포 뒤 동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진우는 이 정보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약속한 대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상금도 지급하겠다. 석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는 다시 은신처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요. 이제 최운과 부하들 그리고 윤설은 조용히 은신처를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모두 조용히 움직이시오. 소리를 내지 말고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최운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은신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윤설은 최운의 바로 뒤에 있었고 석구는 맨 뒤에 있었지요. 그들이 은신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가볍게 발자국 소리. 최우는 즉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슨 소리지? 박노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좋은 기분은 아니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횃불에 둘러싸인 것이었지요. 불빛 속에서 김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윤설. 김진우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넘쳤지요. 그리고 너. 지리산 의적 최운. 오늘 너희들은 모두 잡혔다. 최운과 부하들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활과 칼을 들고 있었지요. 어떻게 알았지? 최운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진우가 손짓을 했고 석구가 그의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석구... 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구를 바라보았지요. 미안합니다, 두령님. 석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우리를 배신한 거요. 박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표정만 지었지요.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동생은... 그만! 최운이 석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지요.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내 몫이지. 하지만 내가 널 형제처럼 생각했다는 것만은 알아두게. 석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최운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지요. 김진우는 기쁨에 차서 웃었습니다. 감정적인 재회는 여기까지다. 이제 윤설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최우는 윤설을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그렇다면 모두 죽을 준비를 하거라. 김진우가 외쳤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병사들은 활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엎드려. 최운이 외쳤습니다. 그와 부하들, 그리고 윤설은 재빨리 땅에 엎드렸고 그 순간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정확한 조준이 어려웠기에 대부분의 화살은 빗나갔지만
일부 부하들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덫에 갇혔소.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지요. 최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지만 한 곳 절벽 쪽으로는 병력이 조금 더 적어 보였습니다. 절벽 쪽으로 돌파하자. 그쪽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오. 최훈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윤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벽이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나를 믿으시오. 최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윤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최훈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과 창을 꺼내 들었지요. 자, 모두 준비하시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절벽 쪽으로 돌파하는 것이오.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설도 최훈에게서 받은 작은 단검을 꼭 쥐었지요. 그리고 윤설 아가씨. 최훈이 윤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요. 김진우와 그의 병사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훈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포위했지요. 항복해라.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김진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훈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최훈의 외침과 함께 그와 부하들은 절벽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최훈과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김진우의 병사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최훈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지요. 그의 칼이 번쩍이며 병사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앞으로? 절벽으로. 최훈이 외쳤습니다. 윤설은 그의 바로 뒤를 따랐고 부하들도 뒤에서 병사들을 막아섰습니다. 박노인의 창이 한 병사의 가슴을 관통했고 다른 부하들도 필사적으로 싸웠지요. 도망치게 놔두지 마라. 김진우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최훈과 그의 부하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령님, 가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막겠습니다. 박노인이 외쳤습니다. 그와 몇몇 부하들이 뒤에 서서 병사들을 막았지요. 아니요, 함께 가야 하오. 최훈이 거부했지만 박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아가씨를 지키셔야 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최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윤설의 안전을 생각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마지막 경례를 보내고 윤설의 손을 잡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절벽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병사 셋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훈은 재빨리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다른 둘이 계속 공격해왔지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설이 작은 단검을 꺼내 한 병사의 팔을 찔렀지요. 병사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설 아가씨. 최훈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윤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저도 싸울 수 있어요. 최훈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은 병사를 물리치고 절벽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절벽 아래는 윤설이 불안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고 바닥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요. 걱정 마시오. 절벽 옆으로 좁은 길이 있소. 산길이지만 우리는 갈 수 있소. 최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설에게 절벽 옆으로 난 좁은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은 매우 좁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지요. 내 뒤를 따라오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훈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좁은 산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박노인과 부하들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 내려가지 않았을 때 위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절벽으로 도망치고 있다. 곧이어 화살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최우는 재빨리 윤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러나 그 순간 윤설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고 최우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역시 균형을 잃고 말았지요. 악! 두 사람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떨어진 곳은 절벽의 가장 낮은 부분이었고 아래에는 깊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지요. 윤설 아가씨, 괜찮소? 최은이 물 위로 나오자마자 외쳤습니다. 곧 윤설도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물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요. 위에서는 여전히 김진우와 그의 병사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절벽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지요. 어서 가야 하오. 그들이 곧 내려올 거요. 최은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설의 손을 잡고 계곡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빛을 따라 계곡 깊숙이 들어갔지요.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나무와 덤불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하오. 당신도 지쳤을 테고 우리 모두 체력을 회복해야 하오. 최운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최운은 능숙하게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그들은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운의 팔에는 화살에 스친 상처가 있었고 윤설의 얼굴과 팔에도 여러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요. 당신 다쳤군요. 윤설이 걱정스럽게 최운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윤설은 최운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 끝을 찢어 물에 적신 뒤 조심스럽게 최운의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당신이 저를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다니. 윤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운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오. 아무리 위험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소. 윤설은 최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운 도령,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최운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시오. 우리는 살아있고 함께 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용기를 얻었지요. 부하들은 괜찮을까요? 윤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소. 박노인과 다른 부하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을 수도 있소. 하지만 그들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살아남았을 수도 있소. 윤설은 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요. 당신의 부하들,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오. 윤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함께 할게요. 끝까지.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찾는 소리가 들렸지만 동굴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최운과 윤설은 깊은 산속을 헤매며 김진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동굴이나 덤불 속에 숨어 쉬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윤설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워졌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오늘 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요. 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도 많이 지쳐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계곡이요. 그곳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적에 발견한 곳이지요. 아주 특별한 곳이요. 윤설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훈을 믿었고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마침내 그날 밤 그들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 좁은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협곡은 너무 좁아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지요. 이곳을 지나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요. 최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윤설의 손을 잡고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협곡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넓은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곳은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곳이 진짜인가요? 윤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요. 이곳은 천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숨겨져 왔소. 협곡이 너무 좁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천천히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은 마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가집은 열차의 남짓이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밭과 과수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살고 있군요. 윤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세상의 불의를 피해온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찾는 사람들. 그들 모두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요. 마을에 가까이 다가가자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 노인이 횃불을 들고 나왔지요. 누구요? 노인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요, 최훈입니다. 최훈 도령.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최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우리는 모두 도령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인장. 저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훈은 윤설을 소개하려 했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훈을 보고 기뻐했고 윤설도 반갑게 맞이했지요. 이분은 윤설 아가씨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최훈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설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윤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 주위를 맴돌았지요. 이곳으로 오세요.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최훈과 윤설은 그녀를 따라 깨끗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아궁이가 피워져 있었고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들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편안한 침상에서 쉴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설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계곡을 비추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산들이 계곡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요새처럼 보였고 맑은 시냇물은 반짝이며 흘렀지요.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뒤에서 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조정의 손길도 닿지 않는 자유의 땅이요. 여기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지요. 윤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세상과 같았습니다. 신분과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요.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스스로 만들지요. 가끔 산을 넘어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서 해결합니다. 윤설은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지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도망자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소. 불의한 세상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지요. 부패한 관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양반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사람, 새로운 시작을 찾는 사람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윤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이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설은 마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때로는 밭일도 도왔습니다. 비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배우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요. 최우는 그런 윤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고귀한 규수에서 이제 평범한 마을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 변화는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윤설 아가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최운이 윤설을 찾아왔습니다. 윤설은 마을 여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네, 물론이죠. 윤설은 여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운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냇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계곡은 황금빛으로 빛났지요. 이곳 생활은 어떻소? 불편하진 않소? 최운이 물었습니다. 윤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해요. 이곳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최운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설 아가씨. 아니, 그냥 윤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설은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곳에서는 그런 격식이 필요 없잖아요. 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불안감도 있었지요. 윤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내 곁에 머물러 주겠소?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소.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소. 윤설은 최운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청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최운 도령? 더 이상 도령이 아니오. 나는 그저 최운일 뿐이오. 양반의 신분도 지리산 의적이라는 명성도 모두 버리고 그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오. 윤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양반도 마님도 아니오. 오직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소. 윤설의 대답에 최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지요. 우리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올리겠소. 비록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이 담긴 의식이 될 것이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혼례보다 진실한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결혼식도 완벽할 거예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최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고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요. 일주일 후 계곡의 아름다운 초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어른이 주례를 맡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설은 마을 여인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한복을 입었고 최운도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이 계곡에서 우리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례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지요. 최운과 윤설은 이제 모든 과거와 신분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도 살인자도 의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였을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계곡 마을에서 최운과 윤설은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그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지요.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최우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지혜로웠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며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최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갈고 집을 짓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도우며 극복해 나갔지요. 윤설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며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왔지요. 비록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살지만 지식은 중요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세계는 더 넓어질 거예요. 윤설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배운 시와 역사, 철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때로는 자신이 지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윤설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했고 최우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윤설이 물었습니다. 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찾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윤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이름대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머지않아 동생도 생겼지요. 윤설과 최우는 두 아이를 키우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유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고 그의 동생 평화도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지요. 그들은 부모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용기와 사랑을 존경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최운과 윤설은 계곡 가장자리에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멀리 왔소. 최운이 말했습니다. 윤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은 행복과 사랑의 흔적이었지요.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물었소. 이곳이 진짜인가요? 라고. 지금은 어떻소? 이곳이 진짜처럼 느껴지요? 윤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야말로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던 그 세상, 규칙과 신분과 억압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 오히려 거짓 같아요. 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운이 좋았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으니.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모르고 자랐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치를 배웠어요. 그래요. 자유와 평화, 사랑과 존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이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손을 맞잡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계곡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지요.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들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 세상과 단절된 비밀 계곡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곳을 발견한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